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모하비 때는 프레임 바디를 많이 깠는데 왜 이 차는 칭찬을 하느냐 그러면 저는 좋지 않으면 칭찬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단이 이런 쪽에서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요거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끝까지 뽕 뚫려 있거든요. 이게 저 끝까지 뽕 뚫려 있어요. 저쪽 끝이 보여요. 이 안에서. 자, 우리나라 차들의 이 프레임 바디들은 요 프레임의 형상 이렇게 갔을 때 제가 그때 모하비 같은 게 뭐 중간에서 다른 소재로 다시 연결이 되고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하나의 쇠를 주물을 해서 완벽하게 잘 만들었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는 롱바디와 숏바디 때문에 여기가 이제 늘어나고 좁아지는 건데 여기도 소재의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게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쪽하고 저쪽 이 두 개의 커다란 프레임을 가운데서 연결을 해주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요. 자, 이쪽에 프레임이 있고 저쪽에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들은 이쪽의 프레임의 안쪽에 얘를 용접을 한 다음에 이쪽 끝에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F150이나 다찌 램이나 GMC 이런 트럭들을 보면 이미 1950년대부터 늘 이 프레임을 갖고 차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성이 어디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강해야 되는지를 잘 알겠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걔네들은 왼쪽과 오른쪽의 프레임을 용접으로 붙일 때 프레임에 빵꾸를 뚫어갖고 여기를 관통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의 프레임에 안쪽에서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랑 빵꾸를 뚫어갖고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잡는 거랑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차만 그러느냐? F150 랩터도 이렇게 돼 있고 GMC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미 프레임 바디를 어떻게 만들어야 강하고 어디서 멀미가 나고 흔들림이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위에 있는 이 마운트도 여기 잘 보이죠, 여러분? 이 마운트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하비 거보다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직접 이 차를 타보면 이 차는 프레임하고 바디가 따로 놀질 않아요. 그렇다고 딱딱하냐? 하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 그대로 프레임을 타고 치냐? 그렇지도 않죠. 이게 기술이에요. 그럼 노 사장 그 기술이 뭔지 설명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얘네 노하우인데. 얘네가 그 노하우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안 알려주죠. 근데 타보니까 하체의 노면솜이 그대로 프레임을 타고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모든 차는 제가 그랬죠.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의 열쇠는 뒷바퀴에 있다라고 노 사장이 말을 하죠.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더 정교하게 두 개가 강성이 비슷한 걸 가지고 둘 다 수직으로 똑같은 길이로 이게 WC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바퀴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덕길을 올라갈 때 팍 차고 올라갈 때 뒷바퀴로 쏟아지는 하중이 되게 심하겠죠. 평상시에 또 이륜 뒷바퀴로 구동을 하니까. 그래서 뒷바퀴의 스프링은 앞바퀴의 스프링보다 권선량이 훨씬 적으면서 넓게 강한 스프링을 넣어요. 강한 스프링을 넣고 정말 저는 이 차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보통 회사였으면 댐퍼를 아마 이렇게 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얘는 댐퍼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여기다 달았어요. 자, 바퀴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바퀴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바퀴에 댐퍼가 원래 여기 있어야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댐퍼에 영향을 받는데 댐퍼를 벌려서 여기다 길게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댐퍼를 여기다 달았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물리적으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댐퍼가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랑 어떤 댐퍼가 강하게 바퀴를 움켜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벌려놓으면 얘가 움직일 때 얘가 굉장히 버팀의 힘이 강하겠죠? 이 최대한 벌려놨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범위의 값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요만큼 움직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얘는 이렇게 두꺼운 댐퍼, 앞바퀴보다도 훨씬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댐퍼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댐퍼의 역할 수행이 굉장히 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차는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댐퍼가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하니까. 이 차를 딱 타보면 3세대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댐퍼예요, 댐퍼. 댐퍼의 위치와 댐퍼의 크기와 댐퍼의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스프링하고 같이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전 세대도 댐퍼가 이 각도로 아마 달렸을 거예요. 이거는 얘네가 인위적으로 많이 벌리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댐퍼가 정말 좋아졌어요. 댐퍼가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프레임 바디를 쓴 다른 차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승차감이 나오고요.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원 피스톤의 캘리퍼인데 캘리퍼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안에 드럼을 넣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는 드럼 브레이크를 체결하게끔 만들어놔서 프레임을 봤을 때나 스프링의 위치, 그리고 스프링보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댐퍼 등등을 봤을 때 제가 모하비 할 때도 이 두 개의 위치를 가지고 지적을 아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과학적으로 니들이 할 거였으면 댐퍼의 역할 수행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 얘네가 그거에 좋은 교보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하는 게 정말로 좋은 승차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정말 설계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프레임 바디에서 잘했다는 거지 다른 우리가 타는 SUV에 비하면 굉장히 허술하죠. 대신에 얘는 오프로드를 주파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별도로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랭글러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앞바퀴 쪽의 조향축들이죠. 요게 이 차, 이 리지드 엑셀, 앞쪽에 있는 이 리지드 엑셀이 차하고 별개로 떠 있는데 얘를 잡아주는 게 차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없이 요거랑 요걸로만 잡으니까 요 두 개로만 잡으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얘가 이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거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돼요. 요거를 달아서 얘가 여기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바퀴의 축이 움직이지 않는데 최근에 18년도인가 19년 초까지 AS 리콜이 있었는데 요 용접 부위가 떨어져 가지고 얘가 덜렁덜렁 돼서 얘가 이제 흔들흔들해서 치명적인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3천 몇백 명인가 5천 몇백 명이 단체로 소송을 건 FCA한테는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큰 손실이 나는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빈약해 보이긴 해요. 요 부위가 떨어진 거거든요. 요게 용접 부위가 떨어진 건데 이제 요건데 어떻게 이게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이 앞바퀴를 움직여주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끔 더블 위시본처럼 두 개의 암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암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위에 있는 어퍼암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밑에 있는 로우암인데 로우암의 길이가 더 길죠. 물론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더 나갔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밑에 있는 로우암이 더 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만큼은 조금 더 긴 거네요. 어쨌든 근데 뒷바퀴는 거의 똑같이 해놨으니까 뒷바퀴가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고 요거랑 요 두 개가 이 바퀴를 잡아주는 서스펜션 암이에요. 보통 차들은 이게 옆으로 나가는데 얘는 신기한 게 수직으로 나간다는 거죠. 수직으로. 그게 이 차의 되게 특징인 거고 이쪽과 이쪽은 같은 구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동력이 와서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로 동력이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장치가 뭐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륜 시스템들은 뒤에 있는 미션에 있는 이쪽에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사륜을 분배를 해주는데 얘는 여기서 해줘요. 그건 제가 좀 이따 가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앞바퀴 쪽으로 가는 거를 분배를 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데 아무튼 여기서 해줘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따 가서 설명해 드릴게. 그리고 이제 엔진은 최신형의 엔진답게 잘 설계가 돼 있고 엔진의 마운트도 액체 봉합형으로 엔진의 진동이 차체로 들어오지 않게끔 굉장히 좋은 재질로 돼 있고 요 마운트들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이 차는 차 전체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게 파워트레인은 되게 고급지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파이프들을 이렇게 다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것보다 훨씬 비싼 걸로 딱 체결해 갖고 굉장히 막 파이프들이 저 앞쪽으로 많이 나가요. 보이시죠? 여러분 저 안에. 저게 앞에 라디에이터 쪽으로 다 꽂혀져 있는데 아니 이 많은 파이프들은 도대체 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테슬라 모델 3가 생각이 났어요. 열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네. 이런 오프로드 차가. 여기에 보시면 한일 자동 펌프인데 한일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MDPA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펌프가 되게 크죠?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펌프가 되게 큰 거거든요. 얘가 이제 메인으로 냉각수에 흐르는 모든 압력을 얘가 만들고 저쪽에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엔진이 돌 때 자동으로 도는 게 있는데 두 개가 냉각수의 흐름의 그러니까 수압을 얘네가 만들어요. 샥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관이 많나 했더니 엔진 옆쪽에도 열교환기가 달려 있어요. 저 정도 크기면은 한 요만한 라디에이터의 성능이 나올 거예요.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서 저 옆에 저 열교환기가 달려 있고 미션은요. 이 차는 이 미션이 락rol링이나 홈롤을 탈 때 로우 기어에 넣고 악셀을 밟으면 미션이 사정없이 지금 한일 관계가 좀 그렇지만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쓸게요. 이빠이 부하를 받을 거예요. 아마 미션이.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차들은 수동 미션이 아닌 오토 미션을 썼을 때 밸브 바디 쪽 여기 안에 이제 밸브 바디가 들었어요. 밸브 바디가 하는 역할이 유압으로 오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션의 모든 작동을 컨트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크 컨버터 열을 사정없이 받을 텐데 그런 사정없이 받는 열을 어떻게 시킬까? 왜냐면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오일을 빼서 쿨링 쪽으로 보내면 돼요. 차가 빨리 달리니까 바람을 막 맞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인터쿨러로 오일을 식혀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사막이나 진흙이나 암벽을 탈 때 차가 빨라요? 안 빠르잖아요. 그 산속에 갇혀있는 데서 바람 안 불잖아. 그럼 도대체 오일을 어떻게 식히냐 이거죠, 오일을. 그래서 이렇게 큰 순행 펌프, 한일 펌프 같은 걸 달아놓고 요 새끼가 수압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물을 막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존나 큰 열교환기를 담가. 나 이렇게 큰 열교환기 처음 봤어요. 이 열교환기는 미션의 오일을 빼서 여기서 순행으로 미션 오일을 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 차같이 생겼지만 동력 계통에 관련돼서는 최첨단의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차의 차값은 나는 비싼 차값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우물정자 프레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에 빵꾸를 뚫어서 사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굉장히 보강재가 많아요. 많다라는 건 뭐야? 우물정자 프레임을 강하게 프레임을 잡아주고 간다는 거고요. 더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 미션과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 이 부위는 미션이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에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여기에 로우 기어나 하이 기어를 바꿔주는 장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얘는 이쪽에 모타. 이 모타의 모듈의 작동으로 인해서 로우 기어와 하이 기어를 사람들은 여기서 이륜과 사륜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우와 하이 기어를 바꿔주고 이쪽으로 이제 구동이 나가는데 여기에 엄청난 진동이 생겨요. 더군다나 로우 기어에 놨을 때는 이 부위에서 엄청난 진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받쳐주는 마운트가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설계된 게 대각선으로 잡혀 있고 이 전체가 알루미늄이에요. 이 차는 가장 중요한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 알루미늄과 이것도 알루미늄, 다 알루미늄을 넣어서 진동과 소음을 잡으려고 굉장히 생긴 건 투박하게 구닥다리 차처럼 생겼는데 설계를 잘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진동과 소음을 얘가 다 잡아주고요. 미션은 ZF에서 공급을 OEM으로 받았습니다. 완제품을 받은 게 아니고 완제품을 받지 못하는 게 왜냐면 ZF 미션은 이런 트랜스퍼 케이스를 걸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 차에만 거는 약간은 구닥다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ZF에서 완제품을 받을 수는 없어요. ZF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OEM을 받아서 마지막을 FCA에서 다시 리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이 영어로 뭐더라? 아무튼 있어요. 다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또 돈을 아껴야죠. 대형 그룹이니까. 그래서 ZF는 사실 이 스틸,
오일팬을 쓰지 않는데 FCA에 들어가는 스틸 오일팬을 여기다 넣고 미션은 ZF 8단, 초창기에 나왔던 8단인데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저 트랜스퍼 케이스가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변속 로직이 아주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로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로우 기어가 걸렸을 때 토크 컨버터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한 내구성 세팅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결정적인 여기. 자, 트랜스퍼 케이스가 여기서 노사장 사륜을 분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션에서 나온 동력은요. 여기에서 앞뒤로, 뒷바퀴로는 요로 나가고요. 앞바퀴로는 요로 나가요. 언제나 똑같이 앞뒤로 동력이 나갑니다. 노사장 무슨 소리야. 이 차는 2H가 있고 4H가 있고 사륜 파트타임이 있고 사륜 로우 기어가 있고 노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에서 언제나 앞뒤로 구동이 나가요. 그리고 얘가 앞바퀴 구동을 넣고 빼고를 자동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작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약간 차를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EH에서 어떻게 차가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액션! 자, 이 액션에 놓게 되면, EH에 놓게 되면 뒷바퀴는 돌아요. 후륜으로만 가죠. 하지만 앞바퀴의 샤프트는 계속 동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또 밑에서 찍은 거를 보여드려요. 요거. 요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는 X 제어 장치가 앞쪽의 구동을 잘라주기 때문에 스탑.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로는 동력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럼 4H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H, 액션! 4H에다 놓게 되면 네 바퀴가 같이 돌죠. 방금 밑에서 보는 사진처럼 보면 똑같이 구동은 가는데 앞바퀴에도 동력이 가요. 왜냐? 프런트 엑셀 모듈이 앞바퀴 쪽을 잠가주기 때문에 앞바퀴 쪽으로 이미 들어와 있던 동력이 그대로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자, 스톱! 자, 그러면 4L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얘는 LSD 장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센터락, 잠금 장치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L에다 놨을 때는 높은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구동력이 가죠. 자, 4L에 놓고 액션! 이러면 나가린데? 4L에 놓고 액션! 자, 바퀴가 이렇게 뜨득뜨득 이렇게 움직여요. 왜? 매끄럽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바퀴의 회전 속도가 더 늦죠?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 로우 기어를 넣어서 바퀴가 천천히 돌면서 많은 힘이 가요. 근데 앞바퀴가 이렇게 가는 거 왜냐? ESP를 끄고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센서가 바퀴가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떴으니까. 그래서 ABS 모듈이 강제로 ABS, 내가 말하는 도크 벡터링 기술인 거죠. 액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현재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차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다른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앞바퀴는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입이 아프게, 입이 닳도록 설명하는 도크 벡터링입니다. 미끄러짐이 감지되거나 동력이 필요한 쪽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남은 동력을 주는 거죠. 이승호 팀장님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원상 복귀하고 차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언제나 얘는 앞뒤로 구동을 똑같이 줘요. 4L로 할 때만 얘가 작동을 해서 로우 기어를 걸어주는 거고요. 언제나 똑같이 앞뒤로 얘는 계속 동작을 해요. 계속 구동이 가요. 그리고 얘가 EH일 때는 이쪽에서 기어를 탁 붙이면 여기에 돌아가는 링기어에 탁 붙으면서 이쪽으로 구동이 안 가는 거고, 떨어져서 안 가는 거고, 4H면 걔가 딱 붙어서 가는데 오토일 때는 얘가 그걸 조절을 해서 쭉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4H가 사륜이 필요 없으니까 얘가 여기를 싹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는 4H에 놓고 가지만 차가 부하가 없이 부드럽게 갈 때는 쭉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4H지만 2H, 2륜으로 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줄어들거나 핸들의 움직임의 범위가 커지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얘가 또 싹 붙여가지고 4륜을 넣고 가요. 그게 4륜 오토예요. 얘가 그 작동을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4륜 파트타임으로 넣게 되면 얘가 따로 작동을 안 하고 언제나 4륜으로만 가요. 언제나. 그리고 4L로 넣었을 때는 얘가 이제 작동을 해서 로우 기어를 딱 넣고 강력한
힘을 갖고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게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오늘 랭글러의 사륜 시스템 아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차가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건 굉장히 허술하게 미국 차처럼 조립이 됐을 줄 알았는데 본딩이나 접합부의 어떤 실링 처리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물론 이런 데는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구간에 이런 데 보면 이 본딩 실링 작업이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데가 안 돼 있는 건 흠이죠. 현대자동차처럼 또 구차는 건 안 한 것 같은데 기계가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굉장히 두껍게 잘 해놨고 단열 작업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뒷자리에는 사람이 안 탄다고 생각하나 봐요. 뒷자리에는 단열판이 아예 없고요. 앞자리 쪽에는 단열이 굉장히 잘, 어차피 이 엔진이 270마력이 넘으니까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단열 작업은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언제부터 요 볼 타입의 이 유니버셜 조인트를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가 돌아갈 때 특유의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런 식이었고 뒤쪽으로 나가는 여기와 뒷바퀴에 꽂히는 여기에도 유니버셜 조인트가 이렇게 된 거를 유니버셜 조인트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아니에요. 볼 타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소음이 잘 안 나요. 더 부드럽고. 그럼 앞에도 그렇게 넣지 왜 앞에는 저걸 넣냐는데 여기는 얘가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이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으로 해놓으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은 거죠. 이걸 넣어서 움직인 상태에서 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안 들어갔으면 주행 느낌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저거를 넣었다는 거고, 이 차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기존 차들하고 가장 다른 부분은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륜을 분배해 준 장치인데 옛날에는 여기서 앞뒤로 끊어주는 거나 로기어 뭐 이런 부분이 여기서 모든 역할 수행을 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유의 잔진동이라든가 어떤 불쾌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획기적으로 개량이 됐고 그 다음이 미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ZF로부터 공급받는 미션이 되게 좋아졌고 댐퍼와 스프링 레이트의 세팅 값도 되게 좋아졌고 상부분의 무게를 줄이면서 알루미늄을 쓰면서 좋아진 거랑 가장 저기한 건 앞바퀴 쪽에 너클을 알루미늄으로 설치를 하면서 앞바퀴 쪽에서 구름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그 핸들을 타고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저쪽에서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뭐 사실 다 이해하잖아요. 뭐 힘센 엔진, 부드러운 엔진, 약한 엔진이 있는데 미션에서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차의 주행 느낌이 좋아지고 사륜 시스템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으며 댐퍼와 스프링 세팅을 되게 잘하고 너클함을 알루미늄을 쓰면서 굉장히 주행 느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정말 이 차의 장점은 험로 주파성인데 제가 뭐 이 새 차를 가지고 제 차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일반 도로에서나 차를 좀 세게 타는 사람이지 오프로드나 뭐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탄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런 데 갈 자신도 없고 또 제 차도 아닌데 가서 막 진흙 막 묻히고 막 이런 새 차 이거 지금 다 새 거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러면 차주가 아무리 믿고 맡겨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본래의 성격은 오프로드를 가서 제껴줘야 진짜로 이 차의 진가가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 차의 오너분들이 오프로드를 가서 그런 영상을 좀 찍어갖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차가 얼마나 험로 주파성이 센지 여러분들이, 오너분들이 증명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차를 사서 대부분 랭글러의 오너들은 3분의 1 이상은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도심에서 그냥 뭐 때문에 타는데 예전에는 뭐 때문에 타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쓸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일반 도로에서, 막히는 도로,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메인 자가용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탈 때 얼마만큼의 장단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체 괜찮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는 여러분의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심하게
후벼파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